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8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전 오늘 이실 직고 하겠습니다. 아침 운동을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게을러서 피곤해서 못 갔고요. 핑계를 좀 대자면 어제 이제 제가 모교에 가서 영광스럽게 좀 강의를 또 하게 됐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확,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특히 그 캠퍼스에 있으면 되게 좀 옆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을 보면 저도 같이 젊어지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기운을 얻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알고 봤더니 그 교직원 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저는 넘어갔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 학생들하고 좀 뭔가 같이 하고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제 그걸 갔다 왔는데, 아침에 10시에 갔다가 이제 3시에 끝나고, 이제 제가 용인 수지에서 신촌까지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갔다가, 다시 집에 오니까 한 5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좀 힘든데, 제가 또 7시에 그 영상 편집 교육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갔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강남을 가서 듣고, 이제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듣고, 이제 집에 오니까 11시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발이 또 평발이에요. 가지고, 제 그 체형 교정 해주시는 분이 막 마사지 해주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이 회원님은 이 몸의 충격이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짝지도, 오늘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한 5분 산책은 했어요. 아들 녀석이 약간 좀, 코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 아침에 좀 힘들어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좀 운동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상쾌했잖아요. 그래서, 야, 아빠랑 여기 아파트 여기 집 앞에 예, 산책로가 있는데, 근데 거기를 좀 걷자. 그러더니 막 조금 걷더니 지금 다행히 컨디션 좋아가지고 막 또 놀고 있어요. 갑자기 방송하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5분 산책으로 운동으로 대신하고, 자, 기사를 좀 볼 텐데, 오늘 기사가 되게 볼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좋아야 되는데 약간 걱정인 게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좀 집중도가 흐트러져서 어, 그래서 오늘 한 5개 정도 볼 건데, 음, 조금 간단한 거는 제가 퀵하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보는 거를 좀 약간 자세히 볼게요. 이거 법인 전환에 대해서 자 봅시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에서 봤더니 복잡한 다주택자 양도세법에 대해서 납세자 혼란이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 좀 이따 볼 거고요. 음, 유튜브 한번 잠깐 볼게요. 어, 유튜브 보니까 자 보세요. 어린이용 동영상에 표적 광고 안 붙이는 방안 추진하겠다.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리하게 이게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람튜브로 시작을 했고, 어, 유튜브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은 보시면 어린이용 동영상에 표적 광고 안 붙이는 방안 추진하겠다. 자, 유튜브 상대에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해 왔대요. FTC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뭔가 뭐 조사 기관 이름인 것 같아요. FBI처럼.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미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은 그거 아닌가? 그 뭐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거기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유튜브에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센 거 들어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쵸. 그래서 되게 센 게 들어와서 유튜브가 바로 어떻게 했냐면 골을 내렸죠. 어린이용 동영상에 대해 표적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볼 개연성이 큰 동영상에 대해서는 광고가 이제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다? 유튜브에
광고 판매에 대해서 즉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가 어린이들이 나오는 이 어린이들이 볼 개연성이 큰 동영상에 광고를 이게 넣어서 광고를 집행하게 했는데 이제 유튜브가 이거 안 할래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걸 하는 플랫폼인 거고 그 위에 돈을 쥐고 있는 광고주들이 있는 거고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밑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네 중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자 다시요. 맨 위에는 돈을 쥐고 있는 광고주 그 밑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 밑에는 막 저처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야 아니 뭐 미약한데 막 그 몇만 명 되는 그 크리에이터들 아무리 뭐 수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 위에 유튜브 플랫폼을 이길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밑에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일반 그 크리에이터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근데 이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만 보시면 안 되고요. 쉽게 말해서 보람튜브만 보면 안 되고요. 이 보람튜브 뒤에 있는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봐야 되고 더 뒤에는 이 돈을 쥐고 얘들을 쥐락펴락하는 이 광고주들, 대기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되게 약간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로 이제 FTC에서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들어오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거죠. 광고 안 하겠다. 유튜브에서. 유튜브 광고 안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지만 만약에 이거 FTC한테 제대로 털리면은 더 심한 게 나오니까 이쯤에서 자기들이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봐줘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실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은 좋고요.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이 위에 상위 플랫폼이 상위 구조, 상위 플랫폼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들에 놀아나지 않고 세상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 김승호 사장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5월달에 김승호 선생님 그 사장학개론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좀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그래서 잘 보시면 좋겠다. 오케이. 나머지 기사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직장인 관련해서 좀 볼까요? 커리어 전환, 빨리 실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을 위한 생존의 방식. 이 기사도 좀 좋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목만 제가 소개하는 걸로. 그래서 빨리 해봐라.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특수성, 특히 연공서열과 근로기간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 특징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 출퇴근 시간 긴 직장인은 워라밸은 강 건너 물. 이 기사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소개한 것만 한 두세 번이고,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나올까, 이게. 약간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자, 한번 뭐, 그 정도만 하고요. 하나 볼 게 있었는데, 그렇지, 밑에 있을 거야, 밑에. 자, 이직자 잡아라. 커리어 관리 앱 붐.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직을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 우리 기사 봤잖아요. 10명 중에 뭐 7명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직자들을 잡는 커리어 관리하는 어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했었던 헤드헌터, 서치펌에 있었던 헤드헌터 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시는 거고, 나는 이제 직장학 결혼 해야 되는데, 사장학 결혼에 이어서. 그래서 김승호 회장을 생각하면 사장학 결혼, 제네시스를 생각하면 직장학 결혼,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쪽에 접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요거. 워라밸 바람타고 직장인 취미 클래스 앱 전성시대. 이 이직은요, 끽해봤자 한 사람이 이직할 수 있는 횟수가 얼마 안 돼요. 2번 아니면 3번. 네, 그렇잖아요. 물론 더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2번 아니면 3번 평균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뭔가 취미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건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도 위에가 더 솔깃해요. 밑에가 더 솔깃해요. 내가 간단히 더 할 수 있는 그게 더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특히 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정부가 주 52시간을 해가지고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는, 일단 큰 트렌드 대세예요, 대세. 이게 잠깐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이런 큰 파도,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텐데, 특히 저녁에 회식 같은 거 잘 안 하죠. 그래서 노래방도 폐업 많이 했다고 우리 기사 나왔잖아요. 요거는 제가 따로 분석을 안 해드렸고 제목만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기억력 되게 좋지 않아요? 갑자기 뭔 소리야? 음. 자, 그래서 이런 그런 노래방 안 가고 집에서 혼술 하거나 아니면 혼자 그냥 드라마, 넷플릭스 그런 거 보거나 아니면은 취미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저는 되게 건전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취미를 하면서 내가 소비자가 되면은 아까 유튜브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구독자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타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주는 위에 어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어플을 제가 소개하려는 거예요. 어, 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취미 클래스 플랫폼이 부쩍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주 52시간이 계속 대세가 된다면은 이런 취미 클래스 플랫폼도 계속해서 대세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빨리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부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자, 귀가 쫑긋해지죠. 자, 보세요. 지난해 국내 직장인들의 오락문화 지출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총 67조. 와우. 67조. 엄청나게 크네. 장난 아닌데.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취미 클래스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이 강사와 수강생이 1대1로 하루 동안 취미의 한 분야를 가르쳐주는 원데이 클래스 형태다. 원데이 클래스의 대표적 기억인 가죽공예, 소이 캔들, 도자기, 방향제, 향수 등을 만드는 공예에서부터 유화, 목판화, 수채화, 파스텔화 같은 그림, 나아가 요리, 어학, 스포츠, 악기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 검색을 하면 위스키 클래스도 있고요. 이 사람 U 플러스 쓰는구만. 맥주병 초보 클래스, 와 이런 것도 있네. 피아노로 원하는 한 곡 연주하기. 약간 야 이거 나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제가 이제 올해는 꼭 피아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보는데 뭐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피아노 연주하는 걸 볼 수가 있어. 끄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이제 프립입니다. 프립. 그래서 이제 프립, 왠지, 탈링. 그래서 최근에 제가 탈링이 광고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프립, 왠지, 탈링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바닥에서 이제 얘들 중에 어떤 잡아먹는 애가 나올 거예요. 1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1등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플랫폼을 가져가는 거고요. 우리는 그 밑에서 단순 소비자가 되지 말고 한번 크리에이터가 돼보자 이런 거예요. 그게 좀 더 현실적이니까. 자,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이제 조만간 결판 납니다. 특별히 높지 않은 진입 장벽으로 한 분야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수강생 역시 수강 신청만으로 취미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공통된 특징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수강생에서 그치지 말고 강사로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보통 3만원 안팎의 클래스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당연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클래스는 10만원 넘는데,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뭐 10만원을 가려서 여러분 뭔가를 가르쳐주는 강사가 되면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되게 뿌듯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0명 모이면 100만원이잖아요. 물론 얘네들이 한 얼마 가져가겠죠. 프립, 왠지, 탈링 이런 데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유튜브는 얼마 가져가요? 45% 가져가잖아요. 저도 이제 광고 수익이 나는데 나중에 한번 공개 한번 해드릴 텐데 거기에 45%를 얘들이 가져간다고요. 지금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돈을 벌면 수익이 나면 굉장히 좋은데, 가만히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 온라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하셔야 된다.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클래스 101, 비스킷, 하비풀 이런 게 있대요. 오케이, 좋았어.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오케이. 지금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일상을 동화처럼 표현하는 사진, 오직 아이폰으로만, 그러니까 오직 아이폰으로만 동화 같은 사진을 찍는 방법이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저 이거
와이프 한번 시켜보려고요. 와이프가 좀 사진 그래도 좀 찍는 것 같아서 뭐좀 되게 팔불출 같은 소리인데 뭐 어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거는 한번 강의 들어봐야지 해서 그치지 말고 뭐야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빨리 강사로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물론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경쟁은 좀 치열하겠지만 거기서 빨리 이제 해서 잡으면 되죠. 홍보도 열심히 하고. 뭐 플랫폼에 지원도 받는데요. 강사를 지원하면 아시겠죠? 오케이. 와, 통상적으로 초보 강사의 경우 업체가 팔 강사 2의 방식으로 수익을 배워. 와, 이거 약간 도둑놈들. 미안해 아침부터. 와, 이거 좀 너무했네. 유튜브 45%면 양반이네. 얘들은 80%를 가져가네. 와, 야, 이거 좀 그러긴 하다. 제가 못된 길에 알려드리는 건가? 자, 아무튼 우리는 초보 강사에서 프로 강사로 가서 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봤고요. 벌써 시간이 16분이나 됐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오늘 양도소득세 쪽에 가니까 와, 좋은 기사가 막 쏟아져. 자, 복잡한 다주택자 양도세법 납세자의 혼란,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자, 이거 아까 잠깐 다른 데서도 나왔었죠. 여기서 잠깐 볼게요. 복잡한 다주택자 양도세법 납세자의 혼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지방세학회 그래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규정을 통해서 본 양도세의 복잡성, 복잡한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세법 정비 필요하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회에 모임이 있으셨나 봐요. 좋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세법이 수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자 정책에 관련해서 기존 장려 정책에서 규제 정책으로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납세자의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복잡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법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발제를 맡은 변종화 세무사님 이 께서 작년 9.13 이후 장려에서 규제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굉장히 의사결정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 어쩌라는 거냐.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작년하고 올해 좀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본인 전략에 맞게 잘 활용하세요라고 했는데 올해는 9.13 그리고 올 초에 특히 바뀐 시행령 개정 보면서 제가 너무 진짜 좀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따른 많이 좀 못 쓰고요.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또 방송 나오니까 제가 말은 다 못하고 자세한 거는 제 강의 오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광고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13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그냥 취득하는 주택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1주택자 이상이고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이전 취득한 주택과 달리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되고 종부세 합산이 되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생애 1회만 가능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주주택 1세대 1주택은 꼭 9.13 이후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도 해당돼요. 어차피 핵심이 임대주택이 아니라 거주주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기사에 없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의 물건을 내가 떠안으면 포괄양수도로 받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게 승계가 돼서 내가
기간도 남은 기간만 하면 되고 세제 혜택도 다 된다고 보는데 이 세제 혜택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세에서 보는 세제 혜택이 있고 국세에서 보는 세제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방세는 이걸 전부 다 승계한 걸로 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과태료는 안 나와요. 남은 기간만 하더라도. 그런데 국세, 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고요.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새로 카운트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양도세, 종부세 관련된 거 세제 혜택 못 받고요. 신규 취득한 걸로 보니까. 그리고 뭐 남은 기간이 5년이다? 아니에요. 그냥 8년 해야 되는 거예요. 9.13 이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정규 수강생 중에도 어떤 분이 이거 어떤 사업자 거 오피스텔을 사야 되냐 했는데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사람 그 사업자 자기 과태료 내기 싫으니까 이 과태료 떠안아 줄 사람은 찾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 몰라서 말하는 거니까 뭐 정말 몰라서 말했을 수도 있고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세제 혜택 못 받는 건데. 그래서 이거 그냥 받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케어를 좀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좀 볼게요.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 말해야 돼. 이건 하나 말해야 돼. 난해한 세법 규정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자세하고 친절한 세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 정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정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면 별로 영향가 없잖아요. 저는 영향력이 미미한 일반 개인이니까. 이런, 이 세무사님, 변호사님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정말 납세자를 위해서. 정말, 정말 주변에 이거 얼토당도 없어서 막 진짜 몇 천만 원 매덕 날린 사람이 제 주변에 많아요. 나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짜. 오케이. 자, 또 좋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도 봤는데 너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 예측 실패해서 초과 세수 불렀다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 간 증여로 주택수를 줄일 땐 조심해야 된다. 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를 통해 주택 명의를 분산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주택 숫자가 줄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매각할 당시 보유한 주택 숫자가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2주택 이상의 상황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이렇게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숫자는 개인별로 카운트하지 않고 세대를 기준으로 카운트해요. 세대 기준. 그러니까 양도세에서는 무조건 세대를 기준이다. 그리고 그걸 실제 얼마인지 계산할 때는 이제 명의자별로 단독 명의, 공동 명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종부세는 이제 또 더 골치 아파요. 종부세는 또 개인별로 가요. 그래서 내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다면 개인별로 다 그 카운트 해가지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거나 혹은 3주택 이상 되면은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종부세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세 개인 기준 카운트하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세법에서는 이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혼을 통한 재테크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올해 개정돼서 사실혼 배우자 경우에는 세대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서류로만 이혼해놓고 같이 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혼 인정 안 되니까 그 세대 분리 인정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세금을 줄인 목적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줄였던 세금은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추징된다. 그래서 위장 이혼은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이 맞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독립된 세대로 구성할 수 없는 가족은 실제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세법에서는 세대가 분리되지 않는 걸로 본다. 자, 그럼 독립된 세대 이거 제가 직방 칼럼도 쓰고 블로그도 쓰고 되게 많이 썼죠?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자, 결혼하는 경우 해야 이제 독립된 세대가 되는 거고요. 되고요. 만 30세가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제활동, 그러니까 일정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내가 해당이 돼야 독립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만 30세 이하인 대학생 자녀한테 내가 증여했다 그러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대학생인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나름 써서 쓴다고 썼는데 배우자한테 증여해봤자 어차피 양도세는 세대 기준이니까 빠지는 게 없죠. 그렇죠. 오케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개인 사업자는 언제나 법인 전환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보고 있는 그 클린뷰라는 걸 보고 있는데 색깔이 좀 더 밝아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글씨가 더 좀 작으니까 제가 그냥 요걸로 넘기겠습니다. 요걸로 보죠. 이게 더 낫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을 통해서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되게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굉장히 좋은 절세 수단이지만 그걸 하나로만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보면 큰일 난다라는 그 첫 번째 하나 메시지를 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 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 모교 특강에서도 이제 금융권에 굉장히 오래 계신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법인을 통해서 할 경우에 계속해서 내가 뭔가 수익이 나야지 뭔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을 가지고 주택을 사고 파는 걸 계속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마중물이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불려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은 계속 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 내가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개인 명의로 법인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법인은 그냥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가수금이라 그래요. 가수금.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하셔야 되니까 법인이 만병통치약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 거냐. 이거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이 개인 사업에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도 들어가니까 사업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과 가업 상속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법인을 통하면 나중에 상속 증여도 굉장히 편해요. 편하다기보다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제가 잘못된 이런 표현들 하나들이 여러분한테 오해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세 부담 등 개인 사업에 따르는 세금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에서 요식업 체인 사업을 하는 고 대표는 연 매출 27억. 와우. 괜찮네. 그죠? 연 매출 27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전국에 7개, 베트남 2개 지점을 열었으며 앞으로 해외 사업장을 늘려간 예정이 있어요. 그러나 고 대표에게도 고난과 역경의 시절이 있었죠. 당연하죠. 요식업 체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던 사업마다 안 좋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이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졌음에도 법인 전환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대요. 자, 이렇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요식업이라든지 일반 사업에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부동산 매매업은 정말 일부일 뿐이다. 마치 굉장히 많은 좋은 기능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카톡만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순히 세율 구조만 일단 왜 세금을 줄일 수 있냐면은 일단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2% 이게 이제 기본 세율. 근데 이 숫자 많이 봤죠? 양도세하고 똑같아요. 근데 법인은 10에서 25%. 이것만 보더라도 법인이 굉장히 숫자가 적고요. 개인 사업자는 이게 5억이 넘어가면 42%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2억 같은 경우에 2억으로 예를 들자면은 개인은 38%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돼요. 가산세 붙여, 지방세 붙여도 부가세 붙여도 11%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고 웬만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몇 억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5억만 넘어도 42%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룸이 더 크다. 그리고 법인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위주로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그러니까 대표인 경우에도
내가 퇴직금을 쌓을 수가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 퇴직금 그 한도가 좀 늘었나 줄었나? 이거 잠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근로소득으로 법인으로 급여로 빼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나 월급 줘야 되네. 자,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돈이 또 쌓이면은 배당으로 또 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세금은 또 나와요. 원천 징수 해야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본인 대표에 대한 퇴직금 마련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임여금 유무 등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고, 만약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잘 보세요. 임대법인으로 전환해서 소유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이제 줄어드니까. 그리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복구비 같은 경우는 내가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서 뭐 차를 마셨어, 밥을 먹었어, 다 법인카드로 긁으면 되는 거죠.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대외 신용도가 높아서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데, 이거 자금 조달 받으려면 계속해서 뭔가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데 별다른 뭐 수익 원천이 되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의 수입을 전부 다 법인으로 모는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투명하게 세금 내겠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세금 강의하는 사람인데,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세금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투명하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세금 내겠다. 두 번째, 이 법인을 가지고 나중에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도 할 건데, 다른 사업도 할 건데, 뭔가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욱이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 납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런 거죠. 건물 양도할 때 낮은 법인세를 해가지고 단타 좀 쳐보자. 양도세 중과 좀 피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법인이 훨씬 더 자금 흐름이 투명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주먹구구시잖아요. 상대적으로. 법인은 1만 원 이상은 무조건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법인카드로 그냥 긁는 게 나아. 그래서 그 법인카드로 긁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 다 제 거 가지급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소득 잡혀요. 저한테. 뭐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함부로 막 법인하면 안 된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사 읽어드리니까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강의해드릴게요. 자,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현물 출자, 사업 영수도, 포괄 영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며 얻게 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법인 전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자 보세요. 근데 기사를 잘 볼 때 뭔가 이런 뉘앙스. 법인 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냥 끝났죠. 방법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광고인가? 그런 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거죠. 자, 명심해야 될 것은 법인 전환이 절세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절세적인 측면에서 좋다면서.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법인이 절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다라는 말하고, 법인을 통해서 어떤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자, 이거랑은 좀 달라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법인을 약간 도관, 파이프라인, 아니면 원쿠션 대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법인을 그냥 단순히 내 돈이 자금 흐름이 지나가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다른 식으로 계속 뭔가 돈을 빼거나 뭔가 취지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다 추징되고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추후 사업 방향과 법인으로 갖춰야 될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단순히 단타치고 그런 것만 가지고 해가지고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심해야 돼요.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죠. 당연하죠.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 항상 해야 되고요. 저희 기장 맡겨놓은 그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은 계속 막 연락 와요. 대표님 이거 안 맞는데 이거 뭐예요? 막 그렇게 연락 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만 좀 한번 보죠.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데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술한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절세가 아니라 절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광고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이렇게 딱 나오죠. 아주 깔끔한 광고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위에 있는 내용도 나쁘지가 않고 위에 있는 내용에서 이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게 아직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날이 이렇게 좀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공기가 좀 차요. 공기가 차면은 건조해지죠. 왜 그럴까? 공기 안에 수증기 안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공기 똑같은 공기 공간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고등학교 때. 안 했어요? 저만 했나? 아무튼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건조해져요. 왜 건조해지는지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여름에는 되게 습하잖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널널하거든요. 틈이. 자, 그래서 가습기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실 텐데 미리미리 이제 청소 같은 거 잘 하시고 활용하시고요. 아침 저녁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목이 메이는 경우가 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이제 좀 미지근한 물 많이 드시고 저는 원래도 찬물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찬물이 이제 몸에 안 좋으니까 좀 잘 안 먹고 있어요. 우리가 좀 밉긴 한데 그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그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찬물 안 마셔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그때 출장 갔을 때도 유심히 봤는데 항상 식당에 나오면은 그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항상 걔네들 일 마치고 오면은 그 반신욕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절기 때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특히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릴게요. 홍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램군님 아시죠? 유튜브에서 램군, 어이예요, 어이. 렘브란트 할 때, 렘브란트를 좋아하는 청년에서 램군이에요. 그래서 램군 검색하면은 유튜브 채널이 나오는데, 오늘 거기 밤 9시에 라방 나옵니다. 라방, 라이브 방송. 2시간 동안 할 건데요. 2시간 동안 세금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인간 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광고 한번 드렸습니다. 재밌게 하고 올게요. 자, 오늘 8월 22일 목요일이고요. 또 이게 저한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선물 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 제네시스 박의 데일리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